중대국어 사회문제 탐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중단원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2단원은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라고 되어 있죠. 이번 단원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으로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강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회문제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구 절차로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 2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처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게 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 이걸 이제 우리는 바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그리고 성찰적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개방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다른 이들의 비판을 허용하며 다른 이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회 문제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동일한 사회 문제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제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격하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요 법칙의 모든 재화가 이러한 수요 법칙을 따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제학자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이 수요 법칙이 반드시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경제학자 아니 사회과학자로서 어떤 태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개방적 태도를 갖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과학도로서 자신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가설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죠. 따라서 나의 주장에 대해서 타인이 어떤 비판적인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하고는 다른 어떤 새로운 입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즉 어떠한 사실이나 주장이 경험적으로 실증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가설로서만 받아들이게 된다. 가설로서만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태도로서 개방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 태도인데요.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관,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즉 사실 그대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바로 객관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학자가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와 같은 이제 모바일 기기 플랫폼의 활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이제 자신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선입관이 개입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빼버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학업 성취도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사용자의 학업 성취도보다 훨씬 더 좋았을 때 이런 자료를 만약에 이제 빼버린다면, 이런 건 이제 연구자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연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태도들 모두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한 거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틀을 완벽하게 벗어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사회의 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객관적 태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는 특정한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냉정한 제3자의 관점에서, 냉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 태도로서 사회과학자가 갖춰야 될 객관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연구할 때 그 사회가 처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은 사회적 상황과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다른 사회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무조건 적용해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과 같은 어떤 서구 사회에서는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예쁘다면서 쓰다듬게 되면 아동추행죄로 기소당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가다가 뭐 신호등에서 아이고 아이가 참 예쁘네요 하면서 아이를 쓰다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 아동추행죄로 뭐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를 예쁘게 봐준다라고 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처한 어떠한 맥락, 환경에 따라서 문제의 양상은 전혀 달라지죠. 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얼마든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상대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즉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응? 어떤 사회에서 적용되는 연구 결과를 다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곰곰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결과 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이걸 바로 우리는 성찰적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장이 어떤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 과정에 하나하나 살펴서 따져보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찰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과학적 자세, 성찰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계량화해서 법칙을 발견하려는 연구인데, 이를 이제 우리는 양적 연구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개인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를 우리는 질적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식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과 같이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즉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이나 동일하다. 왜냐하면은 그 현상 이면에는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목적은 자연과학의 목적처럼 이른바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서 이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량화된 자료를 통해서 이를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사회과학적 지식의 발견을 중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이제는 그 일반화된 법칙, 다시 말하면은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이제 그런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찾아내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주로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수치적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양적 연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 실증적 연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증적 연구, 실제로 이제 증명한다라는 거죠. 숫자를 딱 제시하면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양적 연구의 절차는 여러분들 교과서 23쪽에 있는 것처럼 5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즉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 과정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 모두 이런 이제 연구의 출발점은 동일해요. 연구자는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현상에 대해서 탐구할 때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연구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24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스마트폰의 과잉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연구자는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어떤 이제는 과잉 사용, 즉 스마트폰에 어떤 중독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문제점을 주고 있는가, 즉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연구의 어떤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제 연구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냥 아이들이 당연한 스마트폰 기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뭐 중독이 되기 마련이지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이제는 문제 의식을 갖는 것,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연구의 이제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 단계, 주제 설정 단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가설 설정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양적 연구에서는 아까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렇죠? 일반화된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선정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먼저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인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인데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검증되게 되면 새로운 이제 과학적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는 보통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에서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서술을 하기 마련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변인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의 그러한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다. 검증 가능한 관계로 서술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설 설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인데, 이 두 변수가 바로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즉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가설이 되려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해야만 하겠죠. 참고로 좋은 가설이 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하기도 해야 되지만, 즉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서술해야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뭐 스마트폰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이라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응? 스마트폰의 중독이 심할수록 이런 이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와 같은 이제는 그러한 이제 구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가설이 되기 위해서는 가설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또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신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신의 보호를 받으면 신은 선한 존재이므로 사람은 신의 보호를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와 같은 가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설은 사회과학적으로 좋은 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신의 존재라든지 신의 보호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좋은 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가설 설정에 있어서 어떤 이제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이를 이제 우리는 연구 설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자료 수집 방법을 뭘로 할지,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쓸지, 조사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조사 기간은 얼마로 정할지, 어떠한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 양적 연구 아닙니까? 이 양적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이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무엇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느냐? 바로 질문지법과 같은 이런 이제는 자료 수집 방법을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과서 2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는 질문지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기로 이때 이제 연구 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설계된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지법을 양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런 이제 질문지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연구 주제에 맞게끔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문항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조사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뭐 응답한 후에
이를 이제 다시 걷어들일 겁니다. 그렇죠? 걷어들인 자료를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SPSS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과학의 어떤 이제 통계 처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주로 이제 수량화된 방법으로 어떤 이제는 그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한다.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앞서 세운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가 되겠죠. 가설이라고 하는 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앞서서 세운 가설과 이런 이제는 경험적이고 수치적인 자료의 어떤 분석 결과가 일치하게 되면 가설이 즉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세운 그 가설과 자신이 어떤 이제는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느냐의 여부가 되겠죠. 즉 가설의 수용 여부는 바로 이제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가설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 여부가 이러한 이제 가설 수용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료와 가설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가설을 수용 받아들인다는 거죠. 반면에 자료와 가설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가설을 기각 내친다는 거죠. 기각을 하게 됩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된 가설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이론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이 이론이 일반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추상적인 이론으로서 확립하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양적 연구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가설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가설을 이제 기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다시 처음부터 연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란 양적 연구와 달리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처럼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바라봅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제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사회과학은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라든지 어떠한 의도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이제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현상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질적 연구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과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현상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동기라든지 의미 이런 것을 의도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해서 뭐 숫자로서 막 이렇게 표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연구자의 판단 능력에 의존해서 현상의 의미를 이제 꿰뚫어 보는 방식을 말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보면 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족 사람들이 만났는데 서로의 얼굴에 막 침을 뱉습니다. 근데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서로의 얼굴에 막 이제 침을 뱉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모욕적 행위가 아니라 인사를 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숫자로서 표현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제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현상의 어떤 이면에 담겨져 있는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소 주관적일 수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우리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해석적 연구. 앞에서 이런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를 살펴보면요.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는 그 양적 연구에서처럼 모든 연구의 첫 시작은 이제 연구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동기라든지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이런 걸 이제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대신에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인 가정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제 가정들은 뭐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뭐 수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새롭게 바뀌기도 합니다. 뭐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연구 설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양적 연구와 대부분 이제 비슷하죠.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쓸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지, 얼마 동안 조사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비슷한데, 다만 양적 연구와 달리 이 질적 연구에서의 어떤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주로 면접법이라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동기라든지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돌렸을 때는 성실하지 못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면접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 얼굴 마주하는데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면접법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겠다. 뭐 참여 관찰법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어떤 이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질적 연구의 방법에서의 자료 연구 설계 단계에서의 이제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과 해석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연구자의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이라든가 직관적 통찰이 대단히 중요시 되어져요. 이때 이제 자료 수집과 해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죠. 뒤에서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원시 부족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이제 주로 참여 관찰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부족의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부족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자료의 수집과 해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의 자료 수집과 해석의 단계에서 이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단계는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이제 도출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가설을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양적 연구에서는 결론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그 결론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양적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로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바로 이제 연역적 연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에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는 과정을 우리가 연역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설 설정 없이 경험적인 자료를 먼저 통해서 사람을 뭐 면담한다든지 관찰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간의 의도, 동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렇죠? 즉 이를 이제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귀납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는 주로 이제 연역적 연구이고 질적 연구는 이제는 귀납적 연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사회과학의 연구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연역적 연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계량화된 어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 그런 어떤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어떤 지식을 이끌어내고자 하기 때문에 귀납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일반화된 지식은 또다시 어떤 가설로서 이어지고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관찰하는데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은 연역적 연구의 과정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귀납적 연구의 과정도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보면은 그냥 양적 연구는 연역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는 귀납적 연구라고 인식해도 무방하지만 이 양적 연구 과정 속에서는 귀납적인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참고 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두 가지 논문이 있죠. 잘 보고 어느 것이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여기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뭔가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연구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을 구체적인 어떤 이제는 자료를 통해서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연구다? 양적 연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는 그 비논문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비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이제는 가설도 없고요. 그렇죠? 어떤 이제 관계를 파악한다라기보다는 뭐 남한에서의 어떤 정착 과정, 북한에서 출생 유랑 시절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비논문 같은 경우는 해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양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 단계, 동일하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가설 설정 단계인데, 양적 연구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가설 설정을 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그런 가설 설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앞서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선행 연구라고 하는 앞서서 있는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 연구는 둘 다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결정하는 연구 설계 단계예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동일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질적 연구는 분석보다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계량화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는 어떤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이제 양적 연구가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어떤 이제 결론의 일반화를 추구한다고 했었죠. 반면에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명확한 법칙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신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한 행위자의 어떤 주관적 세계가 가지는 의미를 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연구 대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어떤 이제 관점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는 이러한 연구 대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안적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세 번째 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